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목격한 한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그때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핸드폰을 보시고 다른 한 분은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휴, 또 단톡방에서 모임한대. 나보고 오래. 솔직히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럼 안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러자 첫 번째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친구잖아. 안 나가면 나만 빼놓고 만나는 것 같고 나중에 서운해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모임에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러 그저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나가야 한다니.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가 오면 또야 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친구.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모임. 함께 있어도 외롭고 헤어지고 나면 허전한 그런 관계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60을 넘기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분 동안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달라지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 있어도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였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쉬는 시간에 혼자 있으면 선생님이 걱정하셨죠. 너는 왜 친구들이랑 안 놀아?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게 보였고요. 친구가 많은 아이는 인기 있는 아이였고 혼자 있는 아이는 왕따당한 아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친구가 많아야 정상이다. 혼자 있는 건 이상한 거다라고요. 그 생각이 60년,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이런 질문을 받죠. 요즘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 마치 친구가 있어야 잘 사는 사람이라는 듯이요.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로 친구가 필요해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연락처는 수백 개가 넘어요. 카카오톡, 문자, 전화번호부에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단톡방은 10개가 넘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림은 하루 종일 울리는데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보낸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광고거나 형식적인 안부거나 아니면 뭔가를 부탁하는 내용이죠. 이게 진짜 관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절된 상태예요.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랑만 늘어놓고 웃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상도 창원에 사는 박영수 씨, 69살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동창회에서도 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죠. 그런데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친구들 더 자주 만나야지 하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 오히려 더 바빴어요.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비슷했어요. 골프 스코어 자랑, 주식 수익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지겹더래요. 더 힘든 건 자기 자신이었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골프도 비용 때문에 줄였고
주식도 큰 수익이 없었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 모임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대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3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됐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더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나는 왜 저기 있었을까? 정말 즐거워서 간 걸까? 아니면 안 가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외로워 보일까봐 간 걸까? 그날 밤 박 씨는 결심했답니다. 다음 모임 초대가 오면 정중하게 거절하기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죄송한데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대요. 나만 빼놓고 만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친구들은 그래, 알았어. 다음에 바라고만 하고 끝이었어요. 그 후로 박 씨는 모임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한두 명하고만 가끔 조용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다고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진짜 편한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랍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임에 나갔는데 집에 오면 늘 피곤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나는데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진짜 친구는 없는 상태. 연락은 많이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없는 상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태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재편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져요. 20대, 30대에는 앞으로 50년, 60년이 남았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픈 무릎을 느끼고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아,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요. 이건 슬픈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뇌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귀한데 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 숫자는 줄어들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100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피상적인 관계였다면 나이 들면 5명의 친구만 있어도 깊은 관계를 나누니까 더 행복한 거죠. 뇌과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변화한대요.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중년 이후가 되면 이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다면 나이 들면 이건 할 가치가 있나? 저건 할 가치가 있나? 를 빠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 모임에 나가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문제예요. 젊을 때는 체력이 넘쳐서 하루에 10명을 만나도 괜찮았어요.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떠들어도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었죠. 하지만 60이 넘으면 체력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말을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적절히 반응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이 모든 게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하루에 3군데 모임을 다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다녀와도 사흘은 쉬어야 해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의미 없는 모임에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 투자할 것인가? 현명한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5명의 진짜 친구. 일주일에 5번 의미 없는 모임보다 한 달에 1번 의미 있는 만남.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관계와 피곤한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만약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나고 아, 오늘 좋은 시간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의미 있는 관계예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왜 나갔을까 후회된다면 그건 피곤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또 다른 기준은 이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만약 가면을 쓰고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해야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나 요즘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여유로운 척 합니다.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혼자 있다는 건 정말 외로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견뎌라고 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운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내면은 정반대입니다. 외로움이 뭘까요?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없을 때, 말을 나누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느끼는 게 외로움입니다. 더 슬픈 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모두가 웃고 떠드는데 나만 끼지 못할 때, 그때 느끼는 고립감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동창회 갔을 때였어요. 40명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차라리 집에 혼자 있는 게 나았을 거예요. 이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그게 외로움이에요. 반면에 고독은 뭘까요? 고독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고 조용해도 편안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맞고 새소리를 듣고 햇살을 느낄 때,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이런 순간들이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나,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가난한 정신에게는 감옥이지만 풍요로운 정신에게는 궁전이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내 안이 비어 있다면 혼자 있을 때 그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자극을 찾고 외부에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안이 채워져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풍요로워요. 내 안에 이미 충분한 게 있으니까.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안을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했어요. 부모, 배우자, 자식, 친구, 동료. 늘 누군가와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살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생 나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뭘 좋아하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외면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문득 깨달아요. 아, 나는 이런 고요한 순간이 좋구나. 책을 읽다가 발견해요. 아, 나는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음악을 듣다가 느껴요. 아, 이 멜로디가 나를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고독의 선물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제주도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김순자 할머니 74세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정말 바쁘게 사셨대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손님 맞이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장사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시끄럽게 지내셨죠. 그렇게 30년을 사시다가 70세에 은퇴하셨대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셨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대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셨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보자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하루가 너무 길고 할 게 없고 자꾸 불안하고. 그런데 2주차가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혼자 산책하면서 길가의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답니다. 3주차가 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졌대요. 평생 글이라곤 장부밖에 안 써봤는데 갑자기 일기를 쓰고 싶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했다 이런 짧은 문장만 썼는데 점점 길어지더래요.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자식 키운 이야기. 그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평생 찾았던 게 바로 이거구나.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구나라고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작은 집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명상을 하며 지내신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할머니들을 모아서 함께 명상하는 모임을 여시는데 그게 전부래요. 예전에는 100명의 손님을 상대했지만 늘 외로웠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5명의 할머니들만 만나지만 훨씬 더 풍요로워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깊이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누워서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를 느껴보세요. 비가 오나요? 햇살이 따뜻한가요? 바람이 부나요? 그냥 잠시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세요. 팔 돌리기, 허리 굽히기, 목 돌리기.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몸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녹차든 커피든 보리차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핸드폰 보지 말고 텔레비전 켜지 말고 그냥 차 한 잔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30분 정도의 아침 의식을 만들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나 자신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남의 뉴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걷기 명상을 실천하세요. 산책은 누구나 하지만 걷기 명상은 조금 달라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걷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느낌,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는 느낌. 이 모든 걸 천천히 느끼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세요. 저 나무는 어떤 색깔인가요? 저 꽃은 어떤 향기가 날까요? 바람은 어느 쪽에서 불어오나요? 새는 어디서 지저귀나요? 이렇게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이렇게 걸어도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져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걷기 명상을 하신대요. 그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혼자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중요한 건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오직 나 혼자만으로 충분한 그런 활동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뜨개질, 목공, 사진 찍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붓으로 색을 칠하는 느낌,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소리, 흙을 만지는 촉감.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는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하늘을 그리려고 하면 얼룩이 지고 나무를 그리려고 하면 삐뚤빼뚤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종이에 색을 입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더래요.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나면 세상 시름을 다 잊게 되더랍니다. 지금은 3년째 그림을 그리시는데 집안이 할머니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하대요. 누가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어설픈 그림들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게 좋아요. 내가 그린 거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감사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길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잘 잤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매일 적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부족한 것을 보던 눈이 있는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가진 게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친구가 100명 없어도 모임이 없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종이를 꺼내서 사랑하는 나에게라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힘든 일도 많았는데 잘 견뎌냈어.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끔씩 다시 읽어보세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편지를 꺼내서 읽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목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창문 닦기, 내일은 화분에 물 주기, 모레는 서랍 정리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했어. 해냈어. 이렇게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돼요. 일곱 번째, 자연과 교감하세요. 꼭 깊은 산이나 바다까지 갈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도 좋고 베란다의 화분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워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괜찮아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잎사귀를 관찰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날씨가 좋지? 기분 좋아 보이는구나. 새잎이 났네?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식물에게 말을 걸면서 돌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아요. 한 할아버지는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키우신대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잘 잤니? 오늘도 힘내자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정말 뿌듯하대요. 마치 손주가 자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8번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필요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 공원에서 환경 정리,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10분 산책을 해보세요. 모레는 감사한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 정리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망설이세요. 그래도 오래 알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끊어? 미안하잖아. 상처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나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나요? 만약 아니라면 왜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가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냉정하게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모임 초대가 오면 죄송한데 그날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전화가 오면 요즘 좀 바빠서 통화가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방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자기 삶에 집중하느라 바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 한두 명과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 사람들과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가 30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한 명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정리했어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외로워요. 오히려 그 한 명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 한 명이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대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좀 어때? 자식들은 잘 있어? 이런 평범한 대화인데 그게 너무 좋대요. 30명이랑 시끄럽게 있을 때보다 한 명이랑 조용히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한 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 되는 법이에요. 평생 우리는 타인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나요? 나 자신을 배려했나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나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어요. 왜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못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래? 이렇게 자책하고 비난하고 질책했어요. 만약 친구한테 이렇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평생 이렇게 대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대화예요. 매일 나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잘 먹었어라고 말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할 거예요. 미쳤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진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로하세요. 뭔가 잘못됐을 때 나는 왜 이것도 못해? 가 아니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하세요. 힘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해? 가 아니라 지금 힘든 게 당연해. 충분히 힘든 상황이야. 잘 버티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해냈으면 칭찬하세요. 오늘 산책했어요? 잘했어. 감사 일기 썼어요? 대단해. 설거지했어요? 수고했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칭찬하다 보면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오직 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 하세요.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그림을 그리든 그냥 멍하니 있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못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건 못해. 그래도 괜찮아. 대신 저건 잘하잖아.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강점을 인정하세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나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예요. 둘째,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1명의 깊은 이해가 훨씬 가치 있어요.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선물이에요.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의식, 걷기 명상, 취미, 감사일기, 자기편지, 작은 목표, 자연과의 교감, 봉사활동.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다섯째, 의미 없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친구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세요.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60을 넘으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 목매지 않아도 돼요.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세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세요. 그때 비로소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잘 사셨습니다. 내일도 잘 사실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혼자여도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는데
예전에 정말 잘 나가던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경험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40대 초반에는 강남에 건물을 샀습니다. 모임에 올 때마다 외제차를 바꿔 타고 왔고 골프 회원권이 몇 개인지 자랑하기 바빴죠. 그때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영수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역시 영수는 다르다. 우리 중에 제일 잘됐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동창회에서 영수를 만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거든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건물도 다 넘기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0년 사이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한 명쯤은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잘 나갔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진 사람들이요. 반대로 젊었을 때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힘들게 살았는데 나이 들수록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운이 나빴던 걸까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걸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례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나이 들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알면 우리는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힘들어진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경향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지출 습관입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김 부장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던 박 사장님이세요.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셨어요. 연봉이 억 단위였고 성과급까지 합치면 매년 정말 많은 돈을 버셨죠. 그런데 이분의 생활을 보면요. 차는 항상 최신 외제차였어요. 3년마다 바꾸셨거든요. 골프는 매주 치셨고 해외여행은 1년에 서너 번은 다녀오셨어요. 자녀들 사교육비도 엄청났고 옷은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어요. 역시 대기업 부장은 다르다고요. 반면에 박 사장님은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한 달 수입이 김 부장님의 3분의 1도 안 됐죠. 차는 10년 넘은 국산 중형차를 타셨고 여행은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이 전부였어요. 옷은 시장에서 사 입으셨고 외식도 자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 부장님은 퇴직하신 지 5년 됐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퇴직금은 빚 갚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60이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반면에 박 사장님은 슈퍼마켓 접으시고 지금 조용히 연금 받으시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손주들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가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 부장님은 버는 만큼 다 쓰셨고 박 사장님은 버는 것보다 훨씬 적게 쓰셨어요. 김 부장님은 30년 동안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나중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적게 벌었지만 꾸준히 조금씩 모았기 때문에 노후가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지출은 수입이 허용하는 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월급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맞춰서 쓰게 되고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초년생 때 월급이 200만 원이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이 훨씬 올랐는데도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요? 그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라떼 효과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재테크 전문가가 만든 말인데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지출이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걸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커피값만요. 여기에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충동 쇼핑, 별 생각 없이 나가는 외식비까지 합치면요. 우리는 매달 수십만 원씩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다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작은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써도 돼. 이 정도 수입이면 이 정도 소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과시 소비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비싼 차,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물건들이죠.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잘 살아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이런 과시 소비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요. 이미 높아진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한번 높여놓은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입이 줄었는데도 생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요. 그렇게 빚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이 들어서 그 빚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어떠신가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버는 만큼 또는 버는 것 이상으로 쓰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난 석 달 동안 카드 명세서를 한번 쭉 보세요. 거기 적힌 항목들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나이 들어서 치르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출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식량을 모은 개미와 노래만 부르며 놀다가 겨울에 굶주리게 된 배짱이 이야기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개미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배짱이처럼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돈을 잘 벌면요.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도 이렇게 잘 버는데 앞으로는 더 잘 벌겠지.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사촌 형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형은 30대에 IT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그때 형한테 형, 연금이나 적금 같은 거 하나 해놔라고 했더니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 지금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노후 준비는 50 넘어서 해도 늦지 않아라고 했어요. 형은 지금 55살인데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어요. 회사는 40대 후반에 권고사직 당했고 재취업도 잘 안 됐어요. 지금 형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30대 때부터 조금씩 준비했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복리라는 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또 이자가 붙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30살에 매달 30만원씩 연 수익률 7%짜리 상품에 투자하면요. 60살이 됐을 때 얼마가 될까요?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30년 동안 실제로 넣은 돈은 1억 800만 원인데 복리 효과로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50살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30만 원씩 10년 동안 넣으면 60살에 약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늦게 시작하면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놓쳤어요. 나중에 더 벌면 그때 모으지 뭐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한 잘못된 기대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비도 줄어들고 그때 본격적으로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50대가 되면 부모님 병원비가 늘어나요. 자녀가 결혼하면 결혼 자금 대줘야 하고 손주 태어나면 또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0대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2세입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까지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비하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인 거예요. 나중에는 준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는 현재 편향이라는 심리가 있어요.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요. 내일의 10,000원보다 오늘의 5,000원이 더 끌리는 거죠. 이 현재 편향 때문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 올해는 너무 바쁘니까 내년부터 하자. 이러다 보면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이 현재 편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지금 수입이 좋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나중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의 성공이 평생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더욱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모아두고 지금 건강할 때 대비해 놓는 거예요. 겨울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처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고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니까요. 자, 두 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이야기만 했는데요. 사실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 공통점인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진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있을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이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평생 잊히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이 재산이야.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못 만나.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친구 아버지는 70대 후반의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셨죠. 그때 친구 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명절이면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식사 약속은 몇 주 전에 잡아야 할 정도로 바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죠. 심지어 오랜 친구한테도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대했다고 해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버느라 바쁘다며 가족 행사는 거의 참석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싹 다 사라졌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심지어 돈 빌려달라고 하자 요즘 나도 힘들어서라며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대요. 친구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내 주변에 진짜 내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잘 나갈 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던 거죠.
더 슬픈 건 가족 관계였어요.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아내와 자녀들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긴 했지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대요.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친구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길 걸 그랬다. 여러분, 진짜 인맥과 가짜 인맥의 차이를 아시나요? 가짜 인맥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인맥이든요.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잃는 순간 이 사람들은 떠납니다. 미련 없이요. 진짜 인맥은 이해관계 없이 맺어진 관계예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가짜 인맥도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지기 쉬워요. 성공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가볍게 어기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해도 예전에 받은 상처가 있으면 선뜻 나서기가 힘든 거죠. 그때는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서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더욱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잘 나갈 때 베풀고 잘 나갈 때 관계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어졌을 때 기댈 곳이 있거든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느라 바빠서 가족한테 소홀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외로워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자주 연락 못해요. 배우자와도 오랜 시간 소원했으면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죠. 결국 돈은 다 잃고 곁에 사람도 없이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세요?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요. 힘들 때 전화해도 기꺼이 받아줄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줄 사람 몇 명이나 계세요? 만약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가꿔보세요. 오랜만에 옛 친구한테 연락해보세요.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보세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사람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네 번째 공통점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도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공통점은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셨어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다시 일어선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IMF 때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잘리셨어요. 당시 45세였는데 그 나이에 재취업이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젊은 사람들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50이 다 된 나이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기초부터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마우스 움직이는 것도 어설펐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웬만한 사무 작업은 다 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작은 회사의 경리로 재취업하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사업도 시작하셨고요. 반면에 같이 잘렸던 다른 분은 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예전에 하던 방식이 제일 좋아라며 배우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그분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셨고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지금은 그 변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배움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배움을 멈춘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면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이게 최고야.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어. 내 경험이 다 알려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바뀌면 과거의 성공 방식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필름 카메라 시대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오는 걸 알면서도 필름에 집착했어요. 우리가 필름의 최고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파산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분야 자체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옮기려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데 배움을 멈춘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게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면 뇌가 빠르게 노화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이 바로 도태의 시작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70에 대학에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 80에 스마트폰 유튜버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핑계를 대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전하신 거예요. 요즘은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많아요. 인터넷 강의도 있고 유튜브에 무료 강좌도 넘쳐나요.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핑계 댈 거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좀 더 배워보는 것도 좋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는 것도 훌륭한 배움이에요.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은 이미 다 아니까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분들이 멈춰있는 동안 계속 앞으로 갔고 결국 그분들은 뒤처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무언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배움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다섯 번째 공통점은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게 일상이었고 잠은 4-5시간만 자셨대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운동이라고는 회사에서 복도 걷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20년을 달리셨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게 하셨고 40대 초반에 임원이 되셨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대단하다, 성공했다고 했죠. 그런데 40대 중반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대요. 당뇨에 고혈압, 거기에 지방간까지. 의사가 지금 생활습관 안 바꾸시면 10년 내로 큰일 납니다 라고 경고했대요. 그래도 이분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약 먹으면서 버티면 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가 50이 되기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지금 그 형님은 60대 초반이신데요. 일은 당연히 못하시고 매일 재활치료를 받으세요.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나갔고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힘드세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무리할 게 아니었어. 건강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돈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번 분들이 정말 많아요.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일하고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인스턴트로 때우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고요. 스트레스는 술과 담배로 풀었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버텨요. 몸이 젊으니까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나이 들어서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지켰더라면 안 들었을 돈이 건강을 소홀히 한 대가로 나중에 몇 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서 누워있으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요. 건강을 지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첫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둘째, 골고루 먹으세요.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움직이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특별한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걷기만 해도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초기에 잡으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술이나 담배 대신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요. 이게 다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젊었을 때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혹시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30분만 걸어보시고 오늘 밤에는 1시간만 일찍 주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젊을 때 지켜야 나이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공통점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6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극적인 케이스인데요. 한 방을 노리다가 모든 걸 잃은 분들 이야기예요. 6번째 공통점은 투기적 성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방을 노리다가 망한 경우예요.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광풍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당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시면서 연봉이 꽤 괜찮으셨어요. 집도 있고 저축도 어느 정도 있고 평범하게 잘 살고 계셨죠. 그런데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큰돈 벌었다는 소리를 듣더니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자기 돈으로만 한 게 아니라 대출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신용대출도 받고 심지어 친척한테 돈도 빌렸어요. 그렇게 해서 서너 채의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돈이 됐어요.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내가 진작 할 걸, 이거 완전 쉽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셨어요. 대출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집을 사신 거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집값이 폭락하고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요.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이자를 내려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결국 이분은 집을 다 빼앗기셨어요. 원래 살던 집까지요. 그리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70이 다 되셨는데 아직도 그때 빚을 갚고 계세요.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갔고 노후 준비는커녕 빚 갚느라 허덕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투기의 위험성이에요.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위험을 분산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산을 불려가는 거죠. 반면에 투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높은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분들 중에 투기로 망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둘째,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자기 돈으로만 하면 잃어도 그만큼만 잃어요. 하지만 빚을 내서 하면 잃었을 때 빚까지 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셋째, 한 곳에 몰빵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곳에 다 넣으면 그 한 곳이 망하면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넷째, 손절을 못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사업 등 분야는 달라도 패턴은 같아요. 한 방을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번에 이것만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이 바로 투기의 시작입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는 지루해요. 매달 조금씩 적금에 넣고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20년, 3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박은 없지만 쪽박도 없어요. 반면에 투기는 흥미진진해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한 방에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방에 쪽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지루하지만 안전한 길? 아니면 흥미진진하지만 위험한 길?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은 대부분 흥미진진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노후에 치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루하지만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안정이 젊을 때의 대박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6가지 공통점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젊었을 때 잘 나가다 나이 들어 힘들어진 분들의 6가지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버는 만큼 다 쓰는 습관입니다.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낙관주의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노후 준비를 미루면 나중에 복리의 마법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돈이 없어졌을 때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재산입니다. 넷째,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배움을 멈추면 순식간에 도태됩니다. 평생 학습이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번 것입니다. 젊을 때 무리하면 나이 들어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여섯째, 투기적 성향입니다. 한 방을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노후를 보장합니다. 이 6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요? 실천 가능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에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한번 쭉 보세요. 정말 필요했던 지출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보세요. 둘째, 이번 주말에 오래 연락 안 했던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살아납니다. 셋째, 내일부터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특별한 시간 내실 필요 없어요.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과 정반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평범했는데 나이 들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이분들은 대체 뭐가 다른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